계엄 이후에 일관되게 그 예를 들면은 계엄 반대, 탄핵 찬성, 그 다음에 그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 당선을 쭉 요구했던 게 바로 중도층이었다. 저희들이 어제 조사에서도 5.1% 차이치면 중도층에서는 거의 20% 차이 났어요. 이게 그래서 이 그 지역마다 쭉 다 분포돼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번 대선은 결론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중도층이 우리 정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번에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되면 이 학위에 달렸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사실은 당선되고 제대로 못하고 과거에 대통령이 했던 잘못을 갈 거라고 봐요. 왜?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능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당선되면 내 세상이에요. 그때 얼마나 자신을 갖다가 자중하면서 그야말로 국가만을 생각하는 게 그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아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온갖 시금방을 떨고 또 악수를 놓고 내가 볼 때 미국한테 또 뻗대긴다고 할 겁니다. 그러다가 벼락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퍼준다고 하다가 경제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중도층이 좀 더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재명한테 좀 기울었다가도 이재명이 만약에 되고 난 이후에 남는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자신의 칼날을 강화하면서 권력에 몰두하면 그때는 중도층이 또 과감하게 빠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우리 한 소장도 이렇게 의도에서 정치권에 오래 있었는데 자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고 당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도층이라 했을 때 그 세력을 대변하는 지금 당이 없잖아요. 없죠. 대한민국에 존재하기도 없죠. 어렵고 없죠. 뭐 이념적으로 보면 민주당을 중도정당이라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 이념상 이 진보 보수 중도라고 표방할 때 그 중도는 좀 다른 거죠. 이게 그랬을 때 저는 이 결국에는 그 무너진 보수가 새롭게 건설되지 않으면은 금방 이야기했던 그 기능을 정치적으로 담당할 세력이 없다. 그거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처절하게 패배해서 패배 원인에 있어서 숟가락, 거구화가 되지 않고 우리가 중도 그리고 또 합리적인 개혁 이런 노선에 서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처절한 패배 끝에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제 보수가 그 회생의 계기라도 잡을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국민의힘 일각이 무너지면서 중도 정당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왜? 보수의 오랜 실패가 지속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처럼 되어가면서 그러지 않은 수도권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은근 중도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제가 볼 때 자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멸이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중도성을 겨냥한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참 어렵죠. 어렵고 우리 지금 정치사에 현대 정치사에 참 이 제대로 된 적이 없잖아요. 예,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헌을 해야 그런 세력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 당선되어서 잘하면 만약 진짜 잘해버리면 국민의 기대보다 제가 봤을 때 영원히 중도라는 이런 부분들은 없이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져서 갈 거고 오른쪽이 축소되면서요. 그럴 건데 이번에 이재명이 실패하면 의외로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개헌 양상으로 급속도로 여론 자체가 몰려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저는 이재명 집권 이후에 개헌 동력을 잡아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박이 보면 3년 안에 무너졌는데 실질적으로 무너진 거는 세월호 때부터 무너졌거든. 1년 반. 윤석열도 사실은 1년 하면서 제가 저 탄핵당할 거라고 수도 없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반 1년에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될 건가가 답이 나오는데 지금 그거를 놓고 보면 나도 비판을 엄청 했지만 문재인이가 적절하게 힘을 빼면서 5년을 버텼거든요. 적절하게 힘을 빼면서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힘을 빼기가 어려운 성향일 거다. 그래 봐서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당선돼도 본인이 개가천선하지 않으면 저 속성으로는 오래 못 갈 거다. 뭐 여러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전부 다 이 여야가 아닌 어쨌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뭐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그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떤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국민 배우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국민 대통령이 돼야만이 그게 본인이 또 살 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좀 남아 있어가 그거를 의식하면서 힘을 빼면 그게 본인한테 오히려 이 독이 아니라 도움이 될 건데. 그렇죠. 예. 저 사법 리스크를 저 뭉개 가지고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강박증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 당선되면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를 아마 첫 바따로 해결하겠다고 또 달라들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그 옛날에 그 이솝 우화에 보면 개구리와 가재 이야기가 있잖아요. 개구리가 가재 보고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가재가 그러잖아요. 좀 태워달라 네 등에. 그러니까 개구리가 너 나 물면 죽는다. 절대 안 할게 해놓고는 강가가 다 오니까 다 왔다 하고는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성이라는 거는 잘 감추지 못한다. 이준석 후보가 대선 이후에 보수 세력 재편에 좀 돌풍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프레시안에서 봤던 기사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속성 중에서 20, 30대의 문제를 갖다가 그걸 사회 구조를 개혁해서 가겠다라는 쇄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준석의 이번에 공약집을 보면 진짜 서민을 위한 사회 개혁적 쇄신이라는 내용이 별로 없고요. 전부 그냥 빤딱빤딱하는 적극적인 아이디어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최고치고 저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건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의미의 파시즘이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20대 남녀 간의 분열을 자극하고 그리고 20대 남성표가 월등하게 높잖아요. 20대 여성은 이준석이한테 표가 별로 없더만요. 그 다음에 또 세대 간의 젊은 사람과 또 세대의 나이 든 사람하고의 관계를 또 자극시키고 그러니까 항상 파시즘이라는 본질이 뭔가 하면 분열, 대립을 조장하면서 자기 정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저는 파시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새로운 정치적인 미래 한 두세 번 더 놓으면 당선이 되어서 새로운 세대 교체를 이루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준석이가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말재주와 자신의 기량에 의존해서 어떻게 보면 대립과 정오를 조장해서 자기 표를 반대쪽 표를 자기 표로 끌어들인다. 이건요 정치적으로 절대 오래 갈 수 없죠. 저는 이번에 아까 예측을 10% 내외로 했는데 그 득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준석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 전 국민한테 이렇게 그 2012년도 이 박근혜 퀴즈로 등장해가지고 그 이후에 몇 차례 총선에서 지면서도 또 방송인으로 출연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 나름대로 생명을 유지해왔고 그리고 국힘 당대표로서 어떤 그 대선 승리를 이끌고 지방 승리를 이끈 그리고 나서 윤석열과 부딪히면서 이 당대표를 쫓겨나고 그런 세월 속에서 다시 어찌 말하면 재기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게 전 국민한테 보인 게 이번 대선이었어요. 예.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뭐 본인이 늘 강조하는 동탄 신화, 예. 삼자구도에서 이겼다. 뭐 이런 건데 이번에 본인의 이준석의 정치 비전은 이거구나. 이게 난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했죠.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 본인의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이 인상을 남겼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이 뭐 때문에 정치를 하고 기존의 이재명이나 또 김문수로 상징되는 국힘이나 민주당과는 자기가 어떤 차별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정책이 그 차별성의 이 범위 안에서 스펙트럼이 일정해야 돼요.
근데 이준석의 공약을 보면 스펙트럼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의 공약들만 나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 도대체 정치하는 컬러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입증을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동탄 신화라는 것도 그때 윤석열 진영에서 국민의힘에서 그 삼성의 단일은 정치를 안 해본 초짜를 갖다가 공천을 거기다가 동탄에 삼성 사람이 많이 사니까 했는데 그 사람 자체가 원래 표를 모으기가 어려워서 일찌감치 삼성으로 탈락하면서 그 이준석이가 됐지. 그걸 갖다가 이준석 본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게 화성에서 제대로 된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냈더라면 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건 국민의힘의 헛발질에 기인한 부분인데 그걸 너무 강조하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해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이번에 자기가 보여준 부분이요. 오히려 대선 안 나오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 저는 이번에 대선에 단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선은 지겠죠? 그러면 그 진 표차가 이준석이가 얻은 표차만큼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보수판에서는 또 이준석이가 표를 깔아먹어서 대선 패배시킨 장본인다. 그렇게 또 떠들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이가 지금 보수가 지고 나면 저게 이제 산산조각 나서 국민의힘이 동력을 상실할 건데, 아니, 정치꾼들은 어떻게 돼도 또 거기서 살아남는 저것끼리에 또 패거리를 짓고 또 해요. 한동훈이든 뭐 나경원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이번에 이제 지고 나면 국민의힘에 자기가 무혈 입성해서 저 당을 장악하겠다. 그건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어제 그 마지막 3차 정치 토론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 본인이 그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저는 그거를 본인이 그 이번 대선 이후에 정말 숙고해야 된다. 이게 그 국민들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갖다가 느끼게끔 하려면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내놔야 되는지, 뭘 나눠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숙고하는 시간이 아직까지 젊잖아요. 젊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기회와 미래는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게 소년급제가 신세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장에 굉장히 잘 나가면 사람이 그 부분이 자기가 옳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실리면서 결국 남은 정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이 그걸 못 느낀다면 저는 정치적 미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에서 본인도 한골 탈퇴돼야 된다. 보수도 한골 탈퇴해야 되지만 본인 또한 그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 예측하고 있어요. 그럼 국힘이 선거에 패퇴한다. 그랬을 때 국힘은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야 될 것인가, 재편돼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있어요. 한동훈이 어떻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준석과 단이라도 한동훈한테 당권 주기 싫어서 그랬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지난번에 한덕수 효과가 없었으면 한동훈이가 1등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의아하게 느끼는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분명히 숙골인 것 같은데 또 숙골을 넘어서 권력 앞에 누가 서면 그럴싸한 사람이 순식간에 또 글로 줄을 서요. 그게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그 사람의 캐치프레이즈나 그 사람의 비전이나 가치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한동희가 다음에 되겠네. 그러면 줄을 또 쥐떼들처럼 줄을 쫙 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게 이번에 선거 망가지는데 돕기 싫은 선거를 억지로 돕고 김문수라는 이름이 박힌 것도 마지막에 입은 거는 한동희가 이번에 선거에서는 김문수가 간다. 표차가 제법 났어진다. 그러면 김문수는 아무리 본인이 뭐 당권이나 이런 부분에 자기 개파를 심고 어떻게 하려도 정치 복귀가 저는 끝날 거라고 봅니다. 김문수는 이번 선거에 지면 정계 은퇴를 안 하고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 당은 자연스럽게 한동훈이가 접속할 거라고 봅니다. 왜? 이제는 한동훈하고 또 그 밑에 줄 쫙 쓸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한동훈이 당이 된다고 보면 이준석이는 이번에 지가 뭐 9%를 얻었던 10%를 얻었던 부분이 성과라고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이 이름으로 또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치르고 거기서 만 참패를 해가 한동훈이가 또 은퇴하는 경우가 있기 전에는 이준석이한테 기회는 없겠죠. 만약에 거기서 또 대참패를 한다면 한동훈이가 재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그럼 한동훈은 국힘을 한골 탈퇴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나는 도대체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가 뭐가 다른가? 한동훈이가 좀 더 젊어 보이고 좀 더 옷도 잘 입고 좀 더 말빨이 있던 그것 말고 한동훈이라는 사람 속에 저 사람이요 나는 진짜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외노자를 그전까지만 해도 5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외용노동 호남에 네. 조선소를 돌면서 그때 광주도 가고 뭐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는가 하면 조금 이렇게 수입할 게 아니라 왕창 수입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건 당연히 대기업 재벌들을 의식한 발언이죠. 그래서 지금 조선소에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조선소가 전부 외노자들로 차지판이 됐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자기가 대선을 가는데 기득권에 대변하는 재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것만 생각했지. 이렇게 외국 노동자가 5만 명에서 1년에 30만 명까지 늘려버리는 6배가 늘어나는 일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교란시키는 건가에 대한 눈꼽만큼의 고민도 안 해요. 아직도 고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강남 8학군에서 나와가지고 머리 잘 돌아가서 시험 쳐서 고시되고 그리고 윤석열이하고 뭐 검찰에서 출세한 사람이지 저 사람이 과연 기존의 보수 수구 기득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 나라 저는 90%가 서민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얼마인 줄 압니까? 순자산이 가구당 상위 10%가 예. 10억 5천이에요. 예. 순자산이 집 포함해서 빚 빼고 그러면 집 가지고 10억 5천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지재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위 5%가 14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중산층은 10억 있으면 살기 빠듯하고 노후에 경비원해야 돼요. 말로 치자면 1대 99 네, 1대 9의 사예요. 철저하게. 그러면 지금 정치의 본질이 보수가 지금처럼 기득권 지향으로 가고 옛날 같은 성장이라는 거짓말을 하는데 성장이 둔화돼가 이제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시대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다수 90%의 국민들을 서민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 건가라는 방향을 고민하지 않고요. 성장 이야기하고 보수의 기득권에서 잘 나가던 행태들의 그 말을 단순 반복하고 한동훈은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저거 집, 저거 처갓집부터 시작해서 전부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 귀족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시각에선 저자도 정치 오래 못할 거다 봅니다. 강남 8학군을 상징한다 뭐 이런 네. 비판들이 있죠. 그대로 한동훈을 이 애우사하고 있는 정치인들 그나마 합리적인 보수 칼라를 가져왔던 그 친구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 보이는 거지. 저는 진짜로 국민의힘에 사회개혁을 해야 되겠다. 국민 다수의 90%의 서민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다시 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놈은 이게 왜 이 민주당이나 좌파나 이재명이가 이렇게 어설프고 거짓말쟁이들인데 통하는가 하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치자면 한동훈도 자기가 무슨 세상, 대한민국을 어떻게 나갈 부분에 대해서 이 비전을 내놓고 검증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해야지요. 그래서 이제는 보수에서 특히요. 좌파들은 나중 이재명이가 거짓말이라도 기본 사회라고 말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수도 앞으로 보수가 성장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장이라고 봐야 되면 그럼 보수가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보수 정당이 갖춰가야 될 사회 가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내놓지 못한 채 옛날처럼 패거리 보스 지어가지고 인기 투표하듯이 쏠려다니는 보수의 속성을 이용해서 정치를 지속시킨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에는 10년을 선거 보이콧해야 거의 다 죽을 판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서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안 할 수 없게 될 거다. 그래서 보수가 차선이니 뭐 이재명이 막아야 되니 이래가지고 찍어달라 하는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된다. 내 이번에 이제 보이콧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10년 동안 표 안 찍는 운동을. 자, 그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간에 그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쨌든 그
이 금방 말한 잠재 성장률 0%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이란 카드로서 중도 보수 정당을 내놨어요. 그럼 보수 정당도 어쨌든 간에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 주도의 성장, 좀 좌파 정책을 갖다가 좀 내놓으면서 금방 말씀한 대로 90% 서민을 위한 부분에 좀 집중하고 그게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뭔가가 이 공유될 때 또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한테 제일 불만이 성장이라는 말을 왜 하는가. 국민한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 구조가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이 멈춘 사회를 어떻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이 사회의 이 비용 코스트를 낮춰가지고 적은 비용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사회 시스템을 다시 짜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역시 성장을 말해가 소득 주도로 뭐 성장하는 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국민들한테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이래 봅니다. 뭐 첨단 산업에는 뭐 국가적 투자는 필요하겠죠. 네, 투자는 필요하죠. 그런 네.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첨단 산업에 AI가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AI가 투자한 만큼의 아웃푸트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거품이고 과잉이다. 비판이 많죠. 비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AI 같은 첨단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는 제가 볼 때 정확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어떤 첨단 산업에 어쨌든 국가가 수출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런 부분에 성장은 필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성장이 이제는 이 이슈가 될 수 없는 시대에 왔다라는 걸 정치인들이 좀 솔직히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자, 남은 기간 6일 동안에 그래도 후보들이 그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그 비전과 정책으로서 못다한 부분들을 내놓고 이 표를 얻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